한 500? 우리는 여러분들 뭔가 일어나면은 북한이 정령협정 위반했다, 휴전선에서 위반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했을까? 가령 비례로 북한하고 남한을 비례로 하면 몇 대 몇 정도로 남한 쪽에 휴전협정 위반과 북한 전에 휴전협정이 있을까? 남한은 제로고 북한은 뭐 얼마인지 1대1 정도로 비슷하다. 자네 어디서 읽었구나. 이거지. 아마 여기 아마 지금도 북한은 한 10만 건에 남한은 2건 뭐 이 정도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믿어왔어. 지난 몇 해 그것이 바뀌어진 거야. 내 논문으로 해서 북한의 전쟁 협정을 다루는 판문점의 중립국 감시위원단에 공식적으로 총알 하나, 피스톨 하나, 사람이 5건 거대한 푸에블로호라는 미국의 그 스파이선이 원산에 가던 또는 뭐 130일 최신형 정찰기 B-29만 한 이런 엄청난 것이 북한에 가서 떨어지던 또 남한에 내려오는 김신조 같은 그런 일당이 있다. 하여간 합쳐서 그런 모든 걸 합쳐서 일건으로 확히 친다면은 여러분 조금 놀라실 거예요. 한 가지 이런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북한이 45만 건이야. 이번 45만 건. 그럼 남한은 한 1000건 될까? 우리가 더 많아요. 46만. 이건 몇백 몇집이 있는데. 이 위반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어떤 약속, 협정, 조약 이걸 지키느냐, 이거는 반공주의 사상으로서는 전혀 정확하게 균형 잡힌 감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남한 사회에서도 북한은 밤낮 간첩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작대가 와서 뭐 수류탄 던졌다, 간첩이 뭐 우울한다. 그 한심한 김동길이라는 그 링컨 숭배 하는 교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칼라 대단한 저희가 신부가 하나 있어. 또 뚱뚱한 어디 총량이라고 그러는가? 뭐 이런 자기 간에는 최고 다 기독교 신자고 목사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뭐 이런 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부분 간첩만 내려보내고 그리고 5만 명의 간첩이 지금 남한 사회에 우글거리고 있다. 그리고 매일 5,000명씩이 내려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한때 겁주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됐지만 북한에서 내려보낸 공작대와 간첩보다 몇 배의 공작대와 파괴분자와 간첩을 남쪽에서 북한에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이제야 여러분들 신도 사건 같은 걸 극적으로 알고 그랬지만 내가 이 사실을 김대중과 이허창 씨의 대통령 선거 때 두 분에게 물었어. 이런 그래서 이 북한에서 내려왔던
소위 무슨 간첩 미전향 수가 한 30명 올라갔고 또 아직도 남아 있긴 하지만 뭐 몇백 명도 안 돼요. 또 상당한 수는 그동안에 공소도가 다 합쳐봐도 그저 천이나 어떤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북한에 올라간 우리가 올려보냈던 우리 군 정보부대와 미군과 대한민국에 올려보낸 그러한 군자의 수가 15,000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고 그 중에 7,000명가량이 그럭저럭 돌아왔고 아직도 북에서 죽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또는 포로가 돼서 전향해서 그쪽에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쪽 사회에 충실히 일하고 하여간 그런 사람의 수가 그런 수가 7,662명이고 남은 내려온 사람이 6천 몇 명이에요. 사실 아십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간첩도 보내고 뭐 공작대도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놀라는 거지. 우리가 언제 보냈나? 북쪽에서만 보냈지 언제 우리가 보냈나?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됐지. 가끔 광화문에서 그때 갖다 내려왔던 생존자들이 군번도 안 주고 연금도 안 주고 또는 뭐 또 안 주고 하니까 우리 정규 군인 멤버하고 인정해달라 하시니 연금도 달라 해서 막 가스통 불 지르고 강원에서 데모하고 그런 거 알아요? 그래 몇십 명 과거 군자들이 체포돼 갔다가 바로 그저께인가 그 4월 18일 날에 일단 석방해줬어. 문제는 15,000명을 올려보는 가운데 6,000명 가량이 하여간 내려왔고 온갖 파괴와 살인과 이런 짓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겁납니다. 농촌에 가서 막 죽이고 부대 가까이 가서 부대 비밀만 캐는 게 아니라 거기 어느 섬에서는 섬을 수비하던 북한의 우리에 해당하는 중령 사령관을 기습해서 끌고 내려오기도 하고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 7,000명이 내려온 것이 60명이고 7,000몇 명이 7,660명이가 안 내려오고 있고 못 내려오고 죽었거나 살았거나 하여간 이 사람들을 정부가 어떻게 해서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정권이 그렇게 많은 간첩과 공작대를 그렇게 올려보냈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 앞으로 남북한 문제,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고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거의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1910년 일본의 식민지 해방된 것보다는 조금 낫고 완전 식민지는 아니니까 1905년 전에 보호조약에 의해서 한국의 외교권, 군사권, 주요 정치 중초권을 일본에 빼앗겼던 1905년 보호조약의 정치법적 지위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주권국가는 이런 생각하면 미국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나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창피한 인종들이며 민족이며 세계에서 이락만 한 데도 보세요.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보세요. 미국에 대해서
이 나라는 이참은 제정신 하나도 못했는데 머릿속에서 그저 미국 숭배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거 나 생각하라. 그 반공주의라는 거,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이 남한의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냐 하는 과거를 더듬으면 왜 그 세력이 극우 반공주의이며 미국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에 넣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상태를 김동빈과 같은 작자들 그런 인간들이 큰 지식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돼 있느냐. 요새 기독교에는 10계명에다가 하나 더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계명 다 하고 죽이지 말라 뺏지 말라 뭐나 하고 10일 미국의 명령에는 생명을 바쳐 복종하라. 이게 10계명인데 안 됐지만 쉽게가 돼. 우리가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과 민족 자주를 위해 싸울 때 이 운동이나 민족 자주에 동조해주는 기독교 신앙은 5%가 안 됩니다. 그건 종로 5가 NCC, 한국기독교협회라는 단체의 산하에 있는 기장 기독교 장로교회의 전체 기독교 말은 5%가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95%는 전부 박정희 숭배, 군대 숭배, 미국 숭배, 반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있다는 거. 이걸 잘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오늘 준비해왔던 이 얘기는 그냥 산천포로 빠져버려서 죄송하게 됐지만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그래야 하듯이 민족도 국가도 아주 자존 여기 존재가 없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금 5분 정도 주신다면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래 진행하는 여러분들 혹시 저 화장실 갈 때 있으면 가실 분들은 가고 난 별로 쉬지 않아. 네. 그래. 그러면 곧바로 쉬지 않고 선생님이 원하시니까 참석자 여러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뵙는 기회가 별로 이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평소에 궁금하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선생님 말씀이 잘하셨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게 좀 길게 아니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 뭐 뒤에 앉으셔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 한반도 운명의 결정을 제2의 데프트 가스라 조약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보고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어떤 그런 조약이 우리와 상관없이 열강들에 의해서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게 좀 의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필리핀에서 수비강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동남아 일대가
동남아 일대 어떤 영향권이 미국이 많이 상실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97년, 98년 IMF를 맞고 동남아 경제권이 거의 이제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동남아에서 다시 자기네들은 어떤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 대만을 중국에다 넘겨줄 만큼 그 사람들이 북한의 어떤 침략을 전쟁을 할 만큼 그게 잘 절실한 건지 그게 의심이 들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있고 또 영향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반도의 어떤 영토를 관심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어떤 담장을 삼아서 지금 지금 국가를 이끌고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지금 견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을 침략함으로써 대만이라는 또 다른 자기네들 동맹 국가를 상실해도 좋을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동진아의 어떤 일단 저 답변을 군사적인 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 긴장도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대만을 빼앗겨버리면 동진아에서 오히려 상실했던 중국의 많은 군사적인 강화 그 다음에 오히려 중국이 입지를 더 넓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스라 조약 같은 거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만과 북한 그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문제를 놓고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많은 시나리오가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어째서 대만 문제가 우리 남북한 문제하고 별도되어 얘기되냐 하는 그런 사태가 그 시나리오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개연성이거나를 중점을 두어서 얘기하기보다 지금 북한 핵 소위 이것도 얘기해요. 하여튼 북한과 미국의 문제를 미국이 타협지려고 함에 있어서 중국이 한 20년 사이에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대국이 되기 전에 뭔가 대만을 가지고서의 그 하라스멘트라고 해요. 하라스멘트. 그 중국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또 북한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이런 시나리오도 외교 시나리오의 하나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카츠라타우트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교환해버리는 이런 확정적인 방안이 있다거나 합의가 있다거나 가능성이 뚜렷하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대만 문제라는 것이 북한 문제하고 전혀 관계도 없이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거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중국의 그 이니시어티브를 미국이 그 제약하기 위한 방법 하나의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그 질대 방식으로 대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지금 중국 내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고 동부아시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정도의 얘기. 둘째는 둘째가 뭐더라? 대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한반도 내에서 지금 미국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영토 문제. 미국은 영토를 탐내서 주한미군이나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는 전제로 얘기했는데 영토를 확보하고 점유하는 방식의 제국주의는 그건 19세기와 20세기의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심지어 2차 대전 이후 1945년 이후부터의 현대의 제국주의는 영토를 점유하는 방식의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그 영토 자체 또는 인민의 과거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그것도 매겨 살려야 하고 세계 비난받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혹시라도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미국 영토에는 영토를 탐내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문제 제기의 첫 단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남의 나라의 남민족의 영토에 탐을 안 내는 나라다 한다면 그 전제해서 이제 이 얘기를 전개한다면 그건 또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못하지 영토는. 이락을 점령해도 어차피 한 1년, 2년 뒤에 나오죠. 거기에 소유 지배권, 경제 지배권, 외교적 그밖에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영토를 확보하지 않으려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성격은 전혀 아닌 나라다 하는 전제에서 말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논리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질문하실 분들은 그 소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함은 성균관대 경영학부 이동입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체제 수렴적 통합과 관련된 거였는데 사실 강연에서는 많이 얘기가 안 나오긴 했는데요. 아니 많이 안 나온 게 아예 준비했던 데서 이것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괜찮겠나 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만을 기대했다면 내가 사과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강연에서 선생님께서 그런 체제 수렴적 통합을 위해서는 어쨌든 남한사회의 어떤 이념적 불구를 사수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 총선 통해서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이제 원내에 들어오게 됐는데 혹시 이런 이념적 불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진보 정당이 어떻게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를 여쭙고 싶고 그러면 지금 뭐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라크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그 남한에 있는 주한 미군들 뭐 3천 명이 정도 되는 인원을 뽑아 가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수당이 된 그 여당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이 좀 시급하게 좀 해내야 될 과제는 어떤 것을 보시는지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이 원래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체제 수렴적 통일의 구상과 직결되는 하나의 이슈죠. 맞습니다. 내가 남북한이 각기 자기가 가지는 체제를 수정해서 북한이 지금 소련 방식이 아니라 러시아 방식이 아니라 중국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 고르바초프가 1991년에 소련을 러시아를 지배하면서 큰 실수를 범한 것이 뭐냐면 러시아 공산당 정치 구조를 파괴해버리고 경제 구조 개혁을 할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러시아라는 큰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럼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등소편이 중국에서는 전통을 가진 중국 공산당이 일단 어느 시기까지
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정치적 개혁보다 먼저 경제사회적 개혁을 상당히 강력한 관제하에서 시작하는데 지금 20년 됐는데 본격하게 시작하면 8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7년 됐는데 상당한 성과를 중국은 올리고 있는데 소련은 러시아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벌고 있는 북한은 과거 어느 때는 북한이 러시아형을 따를 것이냐 지금 말하자면 고르바초프형을 따를 것이냐 중소병원의 개혁, 체제 개혁을 할 것이냐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논리가. 중국이 워낙 아주 훌륭하게 성공 고도이기 때문에 자주 북경 상해를 방문하는 까닭이 그거죠. 그렇게 해서 벌써 북한은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체제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중국적인 시장 경제와 경제적 개방, 문화 개방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주의 이 체제의 상층 체제 아래 시장 경제, 하위적인 자본주의 변형을 해나간다. 그 대신 여기에 일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인 통일 방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이 건재해야 한다는 전제거든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남한은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큰 부작용 없이 혼란 없이 이루어진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동독공산주의, 동독사회주의도 상당한 정도까지 히랍, 그리스, 로마 문명과 기독교 종교 문화적인 이런 전통을 이어가던 거에서 잠시 한 50년, 70년 존재했던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구적 문화, 생존양식, 가치관이 매우 삶의 초입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소독은 자본주의라고 하지만은 미국의 동맹국가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회주의 정당이 엄밀하게 하나의 확고한 국가의 정치적 대들보로서 자본주의적 보수정당과 대등하게 정부를 교환하고 선거를 해서 이기는 트럼프 모든 사상, 교육, 이념, 생활양식에 있어서 사회주의 그러니까 몇십 년을 오덴에서 서구라파에서 유럽에서 제일 사회주의의 전통이 여기에 우리 프로페서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잘 해주시겠지만 그런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관습과 법체제와 정치체제와 모든 걸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동서독이 저렇게 했을 때에도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파괴적인 민족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소의 삐걱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통합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동독이 그와 같이 소구라파적인 교육적인 전통과 정신문화적, 사회적, 관습적 토대가 없었더라. 또 소독이 오로지 자본주의 반공정당만이 지배하는 한국 같은 체제였다면 동서독의 합방이 하나 되는 길은 아마 내란과 내전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북한은 상당한 정도까지 그 총량으로서 상당한 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마케트 이코노미,
그리고 개방된 사회 정치제도로 가려면은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지만 엄청 큰 과거의 배타적인 체제였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놀라운 최근에 김정일이나 이 움직임들 알면 보겠지만 법률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뭐랄까 우리 남한에 대한 그런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평양에 제가 이제 곧 한 보름 있다가 올라가지만 전화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굉장히 그동안에 갔다 온 사람들이 큰 변화가 하여간 평양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 증세만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북한이 살 길이 있나?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북한은 과거 미국이 레이간 그리고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인간의 얼굴을 하는 공산주의가더라 이런 데 대해서 모욕적으로 비난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하는 공산주의가 되라. 미국은 마치 인간의 얼굴을 한 인간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는 자본주의 미국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라크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 보세요. 미국이야말로 이건 미국의 체제는 여기 미국의 범죄 사실을 다 자료를 가져왔지만 지금 세계 170여 개 국가와 체제와 정권 가운데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랄한 국가가 미국이 아닙니까? 무엇으로서도 변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자본주의만이 미국만이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하고 비난받고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는 까닭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의 이런 관계를 극도로 하더라도 어째서 영국도 자본주의고 독일도 자본주의고 프랑스도 자본주의고 다 있는데 미국만이 유독 모든 곳에 지구상의 모든